자, 저번 시간에 일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드렸는데요. 에너지 같은 말 하고 싶어요? 응? 자, 우리요. 저번 시간에 이제 일과 에너지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들은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 했었는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일상적인 일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하고 다르다. 그래서 아까는 회사일 하려고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에서는 회사일은 우리가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만 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대상이 되는 물체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그 물체에 일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중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 일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 A라는 물체한테 내가 10N이라는 힘을 줬어. 그래서 물체를 2m 움직였어. 그랬을 때 나는 일했다라고 합니다. 왜? 힘을 주고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물질에 있는 양을 계산하는 걸 물리량이라고 하고요. 그 물리량 중에서 일을 계산하시는 거겠죠. 자, 한 일은 네가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의 곱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10N이라는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의 양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얘는 20N 미터에 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단위를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서 과학자 이름인 줄을 써서 내가 한 일의 양은 20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물체에다가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의 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렇게 물체에다가 똑같이 10N의 힘을 주더라도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줄 수도 있고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줄 때도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30도의 각도로. 그렇다면 한 일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다르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실제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킨 것이 이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비스듬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주더라도요.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그대로 10이니 아니라는 겁니다. 비스듬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주면 사실은 이 힘은 수평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10 곱하기 코사인 30만큼의 힘을 준 거야. 그러니 이 물체는 5 루트 3, 루트 3은 1.7이니까 대략 8.5N의 힘밖에 안 준 효과야. 그래서 8.5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이때 한 일은 17줄밖에 안 돼서 20줄보다는 작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물체한테 힘을 줄 때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게 최대의 힘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각도를 더 크게 할수록 한 일의 양은 줄어들 거고요. 이 각도가 90도가 되면 한 일이 얼마가요? 각도가 90도가 되면 그래서 F 코사인 90도잖아요. 코사인 90이 얼마니? 0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한 일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이동시킬 때 힘을 준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사용했는지 그래서 이동한 방향으로 준 힘이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고 그러면 이러한 일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일에도 뭐가 있다? 종류가 있다. 일의 종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따져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체가요 2kg짜리를 내가 10N의 힘을 줘서 2m 이동시킨다고 할 때
2kg짜리 물체가 있어.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이동시키는 과정에 정말 10N의 힘만 작용할까? 라고 하면 아니죠. 사람이 준 힘은 10이지만 사실은 이 물체는 이동하면서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라는 것도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도 받을 거고 바닥이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이라는 것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힘들이 작용해서 각각의 힘들이 한 일이 바로 일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이 얼마냐? 또는 마찰력이 한 일이 얼마냐? 그걸 마찰이 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중력이 한 일이 얼마냐? 수직항력이 한 일이 얼마냐? 결국은 알자 힘이 한 일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낱낱이 따질 수 있어야 이게 바로 힘이 한 일이죠. 중학교 때는요, 마찰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에만 집중해서 배우지만. 됐어. 자, 그 중에서 힘이 한 일이라는 건 사람이 준 힘이니까요.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가서 사람이 한 일은 20줄이에요. 이게 바로 힘이 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그럼 마찰이 한 일은요. 불러. 얼마 곱하기? 불러. 얼마입니까? 4N 곱하기 2m. 그래서 얼마? 8줄.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왜 틀렸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N의 힘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일을 했다고 표현하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플러스라고 하는 걸 오른쪽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1과 에너지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방향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놓을 때 이건 방향이 아니네? 아니에요. 이건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을 플러스의 힘으로 본다. 무조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을 플러스의 힘으로 본다.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이 플러스의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을 마이너스의 일로 놓는다라는 겁니다. 됐어? 자, 그렇다면 중력은요? 라고 합니다. 중력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20N의 힘으로 2m 밀고 가죠? 그럼 중력이 한 일이 40입니까? 아니죠. 왜입니까? 네. 실제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몇 도입니까? 90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은요.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수직항력도 이동한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항력의 한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니? 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요. 이렇게 물체를 이동하면서 중력의 한 일이 얼마니라고 하면 0이라고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90도일 때 한 일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 핵심 중학교 3학년 때 얘가 주는 자, 그 다음에 알자 힘이 한 일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힘은요. 수직한 방향은 수직한 방향끼리 합성하고요. 수평한 방향은 수평한 방향끼리 합성하는데 수직한 방향은요. 중력이 20이면 수직항력 얼마니? 2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쪽이 0이라서 위아래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수평한 방향의 합력을 구하면요. 오른쪽으로 10N이고 왼쪽으로 4N이니까 수평한 방향으로의 합력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불러. 얼마니? 얼마니? 수평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 얼마니? 수평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얼마니? 6N입니다. 얘는 플러스 6이니 마이너스 6이니?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알자 힘의 한 일은 플러스 12줄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되겠어? 근데 이걸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이거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알자 힘의 한 일 나옵니다. 됐어? 이렇게 구해도 무방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의 종류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힘이 한 일이냐에 따라서 일의 종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일을 물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뭘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이라고 하는 건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건데
이때 물체가 힘을 줘서 이동한 거리는 x축에 내가 준 힘은 y축에 이렇게 놓는다면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10N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을 줘서 2m까지 밀고 갔습니다. 라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랬을 때 보면 한 일은 어딨어? 라고 하면 한 일은요. 여러분들 힘이라는 세로에다가 거리라는 가로를 곱한값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 면적의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한 일의 양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과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요. 힘을 항상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점점 힘의 크기를 세게 줄 수도 있고 힘의 크기가 늘어났다 줄을 수도 있고요. 힘의 크기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x축이 거리고요. y축이 물체를 이동시킨 힘이라면 그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그래프 모양하고 상관없이 항상 한 일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살짝 알아둬야 되는 개념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일한 바입니다. 일을 했는데 누가 더 빨리 했어? 그 빨리 하는 사람이 일에 능률이 있는 사람이네. 일의 능률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일률이라고 하죠. 됐어? 그래서 일률이라고 하는 건 한 일을 정신 안 차리니? 한 일을 걸린 시간 뭐로 나눈 거니? 초로. 꼬맹아 수업 듣기 싫으면 안 오면 돼. 주말에 와가지고 욕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이거 한 타임이 얼마짜리 수업이 가세요? 열나 비싸요. 그러니까 제대로 돈 내세요. 여기 와서 딴짓할 거 오지 마십시오. 알겠어? 자, 그래서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이게 일한 빠르기 일률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A라는 애도 B라는 애도 C라는 애도 똑같이 10줄의 일을 했어. 근데 그 10줄의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1초 만에 일했어요. 얘는 2초 걸렸어요. 얘는 30초 걸렸어요. 이겁니다. 누가 더 일률이 높은 겁니까? A의 일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의 일률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눠보시면 되겠지만 얘네들의 일률비가 몇 대 몇 대 것입니까? 절대 그 3대 2대 1 좀 얘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너네 보기에 3대 2대 1이 있다? 그걸 체크하는 순간 끝난다. 그래서 대학은 못 가는 거야. 1대 3대 2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보기에 3대 2대 1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차라리 보기에 그게 없으면 돼. 근데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일률이라는 건 일한 빠르기이기 때문에 한 일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시면 된다. 그러니까 한 일과 일률은 비례관계가 있고요. 이제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비례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일률과 시간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눈 크게 뜨시면 한 일은요. 힘 곱하기 밀구간 거리죠. 이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누죠. 뭔가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률이라는 건 내가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움직임 빠르기 속력을 해도 막바로 일률 나온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인류를 아까 10줄의 일을 하는데 1초 걸렸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당연히 일률 10 줄 퍼 초죠. 근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싫다. 그래서 인률의 단위는 과학자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하더라? 10와트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률의 단위는 와트 쓰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그럼 나는 무한대의 일을 할 수 있니? 아니죠. 실제로 사람도 어떤 물체들도 무한대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겠죠. 그 능력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러게? 이거 에너지라고 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얼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100줄입니다. 근데 이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중간에 일을 했답니다.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면 40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일한 결과 나중 에너지 얼마일까? 60. 그렇죠. 나중 에너지는 60밖에 안 남아요. 이 뜻입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10을 만들어 드리면 100에서 40을 빼면 얼마 된다? 60 된다. 이 얘기고요.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해 드리면 아하 에너지 중에 40만큼이 일로 못 됐다? 전환됐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일로 전환되는 물질이 아니라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위도 같은 말입니다. 한산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과거 입시에서 세종과거에 어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학생한테.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과거는 내려서 문답으로 학부를 결정해요. 영재는 시험을 보고요. 받아달라고. 자, 1과 에너지는 다르다, 같다. 둘 다 답이에요. 근데 설명이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 서로 전환되는 관계의 물리량이라면 같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물리량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전환되는 관계가 같은 물리량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실 때까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물리량이에요. 그 언니는 다른 물리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왜 다른 물리량이라고 그 언니는 얘기했을까요? 라는 얘기를 수업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물리량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얘는요 이제 일한 결과 얘가 받는 이제 처음 에너지는 60이겠죠. 근데 얘는 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받았냐면 20만큼의 일을 받았어요. 그럼 얘 나중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80줄입니다. 이것도 수식으로 정리해드리면 60 더하기 20이 얼마입니까? 80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번에는 누구로 전환된 거니? 누가 누구로 전환된 겁니까? 그래서 에너지만 일방적으로 전환되는 관계가 아니고요. 1도 에너지로 전환되는 관계야. 그래서 1과 에너지는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의 물리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처음 물리량은 80 됐네요. 근데 얘가요 1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떠한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에너지 얼마일까요? 80을 그러면 꼬맹아 머릿속에 느껴야 되는 거 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손실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변했다면 반드시 뭐 했다는 겁니까? 일을 하거나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할까요? 에너지는 일을 하거나 받을 때만 변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에너지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애 처음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60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40만큼의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처음에 60이었대, 80이었대, 80 됐대. 무슨 말이야? 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지. 왜 그럴까? 이는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다시 말해요. 충격량이 운동량이니? 운동량이 변하는 거. 충격량은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일은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의 변화량. 가속도는 뭐니? 속도 변화량이에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과 에너지가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도 정답이고요. 저는 다르다라고 얘기해도
정답이라고요. 단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래서 이유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입시가 이렇습니다. 열린 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의 견해를 듣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를 과학적으로 들 수 있어야지 맞다. 실제로 과거 합격한 아이들이요. 1차는 구술 면접이고 2차도 구술 면접이지만 문제를 주고 그 과정, 풀이하는 과정을 설명해놔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어서 맞는 답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를 주는데요. 수학 두 문제, 과학 두 문제고요. 그 과학 두 문제에는 그래서 물리하고 지구과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 하나, 화학하고 생물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보라색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인성 문제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에 인성 안 좋은 아이들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라서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폭 같은 것들이 대단히 많이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나 영재 보면 24시간 애들이 같이 있습니다. 기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 돈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킵니다. 한 학년 정원이 70명, 12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최소한의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수들을 갖다 줍니다. 그걸 나라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수한 아이들을 뽑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20몇 명 정도 돼요. 20몇 명 정도 되셨어요. 그 아이들한테서 20만 명은 아니구나. 선생님이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중3만 그 중에서 세종하고 그 한성하고 합쳐서 200명 전체 중3 중에서 우리나라의 영재고는 8개 학교 있습니다. 합쳐서 790명 그리고 한국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은 고등학교를 합격하면 대학도 동시에 합격입니다. 카이스트. 그럴 수 있는 레벨의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쪽에 있는 게. 그래서 과거는 문제를 그냥 풀어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영재 학교도 있고요. 말로 설명하는 과거도 있습니다. 두 개의 학교들이 전체 아이들 중에서 0.7%더라고요.
투가 의무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투 선택할 때 상위권 할때 물투 선택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선생님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선생님은 정서 부르잖아요. 걔네들 편법을 읽어요. 대단히 빨리 읽어요. 그리고 그게 일반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문제과 아이들은 물리는 속도가 다르죠. 일반고에서도 대부분이 이과 1등급 하는 아이들은 특목고 대비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속상하지 되게 많습니다. 경제고나 과고나 뭐 이런 데를 대비했다가 떨어져서 일반고 온 친구들이 사실은 한 학교당 대여섯 명 있거든요. 그 대여섯 명이 1등급을 차지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등급 안에 들어가면 인서울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영어 90점 못 맞으면 대학을 안 가면 되는 거죠. 영어는 절대평가가 의미가 없고 결국은 수학, 과학, 여러분 이과를 갈 거면 과학 그런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돼도 앉아있고 2학년이 돼도 앉아있는 이유가 사실은 1등급에 해당되는 그 얇은 두께가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깨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치고 들어가 주고 있어요. 논술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학종으로 합격하는 친구들도 그동안 많았는데 이제는 합격이 좀 쉽지 않을 거다. 논술을 반영한 학종이어야 된다. 또는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종이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가 좀 하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요. 모라센지 중에 두 과목 선택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는 물리는 피할 거예요.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통합과학을 봐야 되는데 통합과학은 모라센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런데다가 내가 모두 봐야 돼. 전 이과예요. 근데 통합과학도 봐야 되는데 통합사회도 봐야 돼요. 경제, 법 이런 것들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상당히 늘어나는 학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는 과목들을 미리미리 땡겨서 완벽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부터 밀리면 수시로 못 가거나 정신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5월달에 시험 딱 보고 나면 자기 방향 켜줘야 돼요. 아, 난 수시가 안 되겠구나. 정신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가 여러분들 막 중학교 3학년은 3년 남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고3입니다. 이제 반년 정도 남았거든요. 반년 더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보면 학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 진학생들 너는 수시는 안 되겠어. 정신을 들어. 자, 그래도 우리나라 좀 살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살만한 나라들이 있는 거 아시죠? 중국, 인도. 걔네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죠.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경쟁률이 살거든요. 자, 그래서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지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같은 분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같고 뭐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라는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걸 수식으로 쓰니까 이래, 모양이 이래. 그 중에서 일이라는 걸 봤더니 마이너스의 일도 있어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라는 뜻이죠. 플러스의 일도 있어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요? 자, 우리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국어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아무리 물리 문제를 봐도 일을 했다라는 표현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받았다라는 한국말을 표현했지만 물리 문제 풀 때 일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과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해드렸죠. 어디서? 여기서. 이겁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 뜻입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 에너지는 반드시 줄어든다.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건 힘의 방향에 의해 결정돼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대표적으로 마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작용하는 만큼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봐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게 일, 그 중에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고 감소시키는 일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보여드렸으니까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는 몇 개이니?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물리에서 배우는 에너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네? 전기 에너지. 아, 전기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입니다. 아, 전기를 기치했어요? 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에는 여러분들이 전체 교과서를 따져봐도 물리에서는 두 가지의 에너지를 배우는데요. 그 중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2kg짜리 물체가요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죠. 그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4m 제곱 퍼 세컨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숫자 계산하시면 사실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4kg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단위가 무리하게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 뭐라고 한 겁니까? 줄. 알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4줄만큼의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나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꼬맹아 M은 질량의 표준 단위 킬로그램 쓴 거 맞죠? 됐어. V가 뭡니까? 속. 명이지. 명일까 속도일까? 명. 속. 명입니다. 얘는 방향이 없는 속력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방향이 없는 속력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봐 주시면 되죠. 됐어? 그럼 꼬맹아 내가 2kg짜리 물체를 됐어? 던져.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던져.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던져.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던져. 자, 운동 에너지 누가 더 큽니까? 다 똑같습니다.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모건중학교에서 나온 책이에요. 알겠냐? 모건중학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화이팅 모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모건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이 워낙에 물리 문제를 어렵게 되기로 유명한 학교고요. 그 모건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몰토 개념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선행을 더더군다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선생님, 네? 중학교 2학년 기억을 하면 어떻게 물수에 오가서 할 수 있어요? 모분이니까가 아니고 중학교 내용 자체가 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힘의 방향을 나라랑 방향 비슷한 방향을 줬을 때 하늘의 양이 누가 더 큰지 저도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저기 써 있잖아요. 힘을 좀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하늘의 양이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심한 내용이고 그게 이제 선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재 문제도요. 어디서 나와요? 라고 하면 엄마들이 아유 영재 바보 다 중학교 내용만 잘하면 된대. 그 중학교 내용만 잘하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물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내용을 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라는 건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고요. 얘는 방향이 상관없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던진 방향 상관없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 그게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위치 에너지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위치 에너지 중에서 누가 만든 위치 에너지를 배우니?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를 배워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중력 위치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중3 때 위치 에너지라고 배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배우는 건 두 가지죠. 물리 2에서 배우는 게 한 가지가 첨단에서 총 세 가지를 완벽하게 배우는 것 뿐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와 용수철이 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데서 위치 에너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친구가 물어봤던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위치 에너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위치 에너지다. 그 중에서요, 꼬매가 실제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은 이거였죠. 이렇게 책상이 1m 높이에 있어. 자, 1m 높이에 여기 바닥에 있는 2kg짜리 물체를 들어서 올릴 거야. 자, 얘를 들어 올린다. 누가 하니? 이걸 들 때요, 얼마만큼의 최소한의 힘 줘야 돼요? 얼마만큼? 이거 들어 올릴 때 얼마만큼 힘이 필요합니까? 얼마? 20. 우리 중력관도 얼마라고 하고 있어요? 10으로요. 네. 자,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 줘야 돼요? 얼마? 저 1kg 맞췄는데. 네? 2kg. 아 20. 자, 얼마만큼 힘 줘야 됩니까? 20N만큼 힘 줘야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체를 들 때 힘에다가 밀도감 거리를 곱한 게 한 일인데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물체의 뭐만큼이다? 무게만큼이다.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누가 한 일? 중력이 한 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20N의 힘으로 몇 미터 들어 올려야 돼? 1m 들어 올려야 이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들어 올린 높이까지 곱하시면 바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라서 곱하시면 얼마입니까? 20줄.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요, 20N의 힘으로 1m 들어 올리니까 20줄만큼의 중력의 한 일을 사람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체를 여기까지 들어 올리기 위해서 20줄의 일을 해줬어요. 누가? 사람이. 누구한테? 공학생. 됐어요? 이 물체한테 일을 해줘. 그럼 물체 입장에서는 일을 뭐 했니? 받았어. 그러면 일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생겼을까요? 위치 에너지. 됐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일을 중력의 한 일을 받아서 생기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을 구하는 식이나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어떻다? 같다. mgh.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바로 물체를 들어올리는 중력의 한 일을 받은 만큼 생기는 에너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한 일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같은데 중학교 때는 저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를 얼마로 쓰니? 9.8 쓰죠. 네,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9.8 안 쓰고 얼마 써요? 10. 그래서 MGH. 되겠어? 네, 저렇게 그냥 편안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줄알아? 맞아요. 빨리 시켜야 돼요. 선생님한테 혼나요. 자, 근데 꼬맹아 이거 보세요. 중력 어느 방향 적용? 근데 연기가 전체가 뭐좀 연직이라는 단어도 안 해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근데 그래서 이 물체를 어디로 이동시켰어요?
중력이 작용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뭐가 붙는다? 미치는 거죠.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면 미치는 뭐합니까? 감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그 작용하는 힘과 무슨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작용하는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용수철 봐. 이제 기억나? 용수철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A라고 하는 용수철에다가요 10N의 물체를 매달아 볼게요. 그랬더니 당연히 용수철이 늘어나다 뭘까? 멈추겠죠. 자, 멈춘 상태, 정지한 상태, 합력 얼마? 0. 됐죠? 그 합력이 0일 때 무슨 힘과 무슨 힘이 작용하냐? 네, 중력과 탄성력이죠.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10N, 탄성력은 위 방향으로 10N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순간 정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 이 탄성력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어요. 탄성력의 크기는 뭐가 결정합니까? 물체가 늘어난 길이.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그러면 10N짜리 물체를 매다니까 A 용수철은 10cm 늘어났어. 그래서 탄성력이 10N 작용한 거야. 이런 용수철이야. 맞아? 네. 근데 B라고 하는 용수철이 있는데요. 연락 단단해요. 연락 단단한 B라는 용수철에 10N짜리 물체를 매다니까 이 새끼는 겨우 2cm 늘어났어. 그래서 정지했어. 됐어? 이 상태야. 자, 그럼 여기에 작용할 힘 몇 개 있습니까? 2개요. 아래쪽으로 중력 10N, 위쪽으로 탄성력 10N인데 겨우 몇 cm 늘어나서 2cm 늘어나는데 10N의 힘을 만드는 용수철이야. 알겠어? 그러면 용수철마다 똑같은 물체를 매달아도 늘어난 길이가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달라요. 그러니 사람들한테는요 이 용수철은 잘 늘어나고요 얘는 잘 안 늘어나요. 이거 얘기해줘야죠. 그래 용도에 맞춰서 용수철을 구입해서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볼펜에 있는 그 용수철은요 잘 늘어나는 용수철을 써야 될까요? 잘 늘어나지 않는 용수철을 써야 될까요? 잘 늘어나는 용수철을 써야만 조금만 힘을 줘도 얘가 잘 들어가죠. 그래서 네, 근데 이러한 용수철을 자동차 바퀴에다가 달면 아빠는 달리는 데에 똥꼬가 바닥에 닿아줍니다. 앉는 순간 앞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는 용수철은요 엄청 단단해서 잘 변형이 안 되는 용수철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용수철마다 단단한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사람들이 선별할 수 있겠죠. 그걸 용수 K라고 쓰고 이걸 용수철 상수 또는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탄성 개수라고 부릅니다.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개수라고 하는 K값을 만듭니다. 이 K값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하면 이거는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건데요. 용수철 상수라는 건 각각의 용수철을 1m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용수철 상수입니다. 그 용수철 1m 늘어나는데 필요한 힘이 얼마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용수철은요 하나의 용수철은 변형된 기기와 작용한 힘이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A라는 용수철은요 10N의 힘을 주니까 얼마 늘어나냐면 10cm 늘어나는 용수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m라고 하는 100cm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당연히 늘어난 길이가 10배니까 힘도 10배만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얼마? 100N의 힘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이 A라는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얼마입니까? 100N/m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돼요? 하겠습니까? 안 빨라요? 오케이. 자, 그런가 하면 B라는 용수철의 용철 상수는 얼마입니까? 이거 구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이 용수철은요 10N의 물체를 매달면 2cm 늘어난대요. 그러면 이 용수철을 100cm라고 하는 1m 늘어나기 위해서 몇 배 많이 늘어나야 됩니까? 50배니까 힘도 50배 많이 줘야 되겠죠? 얼마겠습니까? 500N이겠죠? 그러니까 B의 용철 상수 얼마입니까? 500 플러스 N/m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그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를 보면 얘는 용수철 상수가 100이야. 얘는 근데 500이야. 무슨 뜻이야? 얘가 5배 더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나. 이 뜻입니다. 되겠어? 용철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더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나 라는 얘기
되겠어? 자,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실제로 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요 힘은요. 그래서 측정할 필요 없이 계산되는 값입니다. 탄성력이라는 건 측정할 필요 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탄성력은요. 그 용수철의 상수에다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나옵니다. 용수철 상수에다가 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용수철이 몇 cm 늘어났느냐를 또는 그걸 통해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안 가르쳐줘도 측정 가능합니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가 얼마냐면 100이야. 그럼 자 봐. 이 100이라고 하는 용수철 상수를 가지고 있는 용수철에 내가 그래서 어떤 물체를 매달리니까 겨우 10cm 늘어났어. 그러면 이 100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겠니? 네. 이거 비슷하기 때문에 단위를 미터로 바꿔주셔야 계산 가능합니다. 단위 맞춰야 돼. 용수철 상수에 다니까 미터니까 늘어난 길 단위도 미터로 바꿔줘야만 계산이 가능해요. 100Nm/m니까 여기다 늘어난 길이를 0.1m로 두셔야 단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춰주셔야 돼요. 되겠어? 그래서 이때 작용한 힘이 얼마라고요? 10N짜리 물체 매달았네. 이게 나온다. 다시 해요. B라는 물체의 용수철 상수는 500N이고요. 500Nm/m고요. 여기에 이름을 어떤 애를 매달았는데 겨우 2cm 늘어났어요. 0.02m 늘어났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여기에 매달려 있는 물체 무게가 얼마나 겁니까? 10m 나오죠. 되겠어?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용수철 상수에다가 변형된 길이를 한 거다. 선생님 그랬어요? 이과 상위권 아이들은 그래프 가지고 놀 줄 알면 된다고 했어요. 자, 용수철의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뭔가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이라고 했습니다. x축은 변형된 길이고요. y축은 탄성력입니다. kx.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처음부터 용수철의 탄성 개수였습니다. 그럼 보면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뭘까요? 탄성력? 탄성력은 세로축. 얘가 탄성력. 면적이 뭘까요? 맞아요. 얘가 탄성력인데 왜냐면요. 면적은 항상 가로와 세로의 고리를 세로는요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내가 준 힘이고요. 가로는 그 힘으로 이동한 변형된 힘이에요. 힘 곱하기 거리 뭡니까? 1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매달면 물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서 일해줘요. 그래서 늘어납니다. 됐어? 그럼 그 일을 용수철은 뭐합니까? 받습니다. 됐어? 용수철은 일을 받죠. 받은 만큼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용수철이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럼 보면 그 면적보다 얼마냐? 그게 바로 이 식이죠. 되겠어요? 자, 구해보세요 빨리. 뭐야? 이씨. 네. 이거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kx 지금 이거 탄성 포텐셜 에너지 것이야. 되겠어요? 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요. 가로는 x고요. 세로는 kx라서. 맞죠?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 에너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텐셜 에너지 두 개만 머릿속에 일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러면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면 꼬매가 용수철이 늘어난 방향은 어느 쪽이야? 이 방향으로 늘어나지. 그죠? 용수철이 요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탄성력은 어디로 작용합니까? 네네네, 이리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물체가 늘어난 방향과 작용한 힘의 방향은 무조건 항상 반대여야 돼요. 그래서 탄성력을 구하는 원래식은요 마이너스 K입니다.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뜻입니다. 이걸 후계 원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모셔도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모셔예요. 그래서 네, 이걸 후계 원리라고 합니다. 변형된 방향과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뜻으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것만 기억.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합니까? 네, 역학적. 그래서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라는 걸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로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탈성 포텐셜 에너지, 오늘은 배우지 않지만 전기 포텐셜 에너지까지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 세 가지. 그 중에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로 완벽하게 머릿속에 주고. 자, 이건 중3 내용,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내용. 되겠습니까?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구했어. 그걸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까 안 될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되지 않나? 이것은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거 대답해야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보존되죠. 어? 얘기해봐. 보존되냐 안 되니? 되지 않아요? 운동 하다가 위치 에너지 바뀌게 되는데 막판에 자. 공기가 중학교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정신 차리셔야 돼. 좀 이상한 번호를 안 봐도 되죠. 계속 오는데. 하지 마.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 안 될까? 이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경우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보존이 되냐? 보존되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만 보존되냐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만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때 가로치고 써 있습니다. 이 힘은 작용하지 않아. 공기저항과 마찰력. 걔네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보면 다시 말해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은 뭔데? 위치가 중요하지. 힘이 뭔데?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 뭔데? 그 힘만 작용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중력? 탄성력? 전기? 이제 저야? 그래서 중력, 탄성력, 전기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힘만 작용을 한다면 언제나 역학적 에너지는 그 공간 안에서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나중에 대학 가시면 배워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다. 보존력. 보존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이 힘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무조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찰력, 공기가 하다못해 사람이 준 힘,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뭡니까? 전도기를 돌리는 힘. 전차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작용하는 공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무조건 변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변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럼 역학적 에너지로 변해. 그럼 에너지는? 에너지는 안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더라도요. 총 에너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보존력이 작용하던 보존력이 아닌 나머지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보존력이 작용하는 비보존력까지 작용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도 에너지는 보존되는 겁니다. 그럼 저 하나 묻죠. 에너지는 결국은 보존된다는 얘기잖아. 내가 하는 것 중에 핵심은 근데 왜 에너지를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잘해야지 바꿀 수 없는 에너지를 돼서.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에너지 보존 캠페인까지도 하잖아요.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습니까?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보존하나? 왜 절약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는 비가용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열이죠.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 있는 지금이라도 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쓸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입니다. 알겠어? 네,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과거 입시에서 나왔던 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중력이나 탄성력이나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보존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요 과정만 시험에 되거든요. 마찰이 있는 공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본다면 그냥 상당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 보존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작용할 건데 이거 가지고 수능에서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까요? 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 중학교 3학년에서 심화라고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이 롤러코스터에 물체를 놓고 굴릴 건데 조건이죠. 어때야 됩니까? 물체와 바닥 사이에 그렇지. 그래서 마찰이 작용한다. 그래서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 이 기준면을 기준으로요. 여기에 있는 A점은 20m 높이에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10m 높이에 있는 지점이고요. 여기는 16m 높이에 있는 지점이고요. 여기는 4m 높이에 있는 지점이라고 치자. 되겠어? 네. 그랬을 때 마찰이 없는 공간에서요. 여기에 있는 가라앉은 물체를 그냥 한 번만 통 하고 쳐서 그래서 얘가 중력만 받아서 후후 하고 움직이는 롤러코스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근데 얘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고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맞아. 자, 그렇다면 A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얼마일까? 이거를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얘기죠. 위치 에너지다. 물론 이거 뭡니까? 뭡니까? M, G, 고등학교는요 한 문제를 30초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네,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대략 30초 안에 풀고 OMR 카드 작성하고 필러 문제라는 한두 문제만 한 3분 정도 푸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으로가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로 한 문제를 컨트롤 쳐야 됩니다. 저 문제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일자마다 다 체크하고 넘기셔야 되는 거죠. 수능은 그렇게 엄청난 집중력. 자, 그래서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20입니다. 맞아요? 네, 쓸데없는 수학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문자 계산을 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네, 0입니다. 네, 순간 가만히 있을 때. 자, 그렇다면 이걸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mg 20이죠. 근데 쟤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니까 나머지 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mg 20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셔야 됩니다. 자,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mg 10이죠. 그럼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속력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걸 되겠어? 얘 얼마입니까? mg 10입니다. 되겠어? 자, C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16. 운동 에너지 mg 4. D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4. 운동 에너지 mg 16이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 쓸데없이 2 곱하기 9.8 곱하기 20 이거 하는 순간 대학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렇다면 이때요. 위치 에너지의 비율 보겠다는 거예요. A 대 B의 위치 에너지 비율 불러. mg 20대 mg 10이니까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1이라는 숫자를 결정할 겁니다. 실제로요 시험에 이 그림은 있지만 이게 써 있을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쓰느냐고 시간을 낭비하시면 나머지 분들 못 푼단 말이에요. 자,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기준면으로부터 물체가 떠 있는 무슨 비율입니까? 높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기준면으로부터 물체가 떠 있는 높이 비율이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다.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그럼 꼴배가 B 대시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 물론 네, 모두 파입니다. 됐어? C 대 D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 얼마입니까? 4대 1. 해결했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도 구할 수 있겠죠. 되겠죠? 운동 에너지의 비율 B 대 C의 운동 에너지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운동 에너지 나와야죠. 그래서 mg 10대 얼마입니까? mg 4. 맞아?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5대 2죠. 그 5대 2를 결정한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높이에 위치를 처음 펴서 거꾸로 높이를 빼기. 자, 실제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없었는데 운동 에너지 생겼죠. 왜 생겼을까요? 중력가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운동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다시 말해요. 낙하하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다. 얼마만큼? 10m만큼. 얼마만큼? 4m만큼. 얼마만큼? 16m만큼. 물리면 머리로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낙하거리로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 몇 대 몇입니까? 1대 4죠. 그럼 머리 있는 척 해보세요.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4면 C 대 D의 속도 비율은 얼마입니까? 속력 비율 얼마입니까? 1대 2죠. 왜요? C 대 D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C의 2분의 1 MVC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 비율이야. 얘는 2분의 1 MVD의 제곱이죠. 이게 1대 4란 얘기고요.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 M은 똑같으니까 날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각각의 지점의 속력의 제곱 비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게 1대 4란 얘기니까 속력 비율은 루트 씌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1대 2. 이게 거꾸로 수령해서 나옵니다. C와 D의 속력 비율이 1대 2다. 그 얘기 주는 순간 운동 에너지 비율이 얼마? 1대 4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낙하 거리 비율이 1대 4라고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기 편하라고 쭉 순차적으로 보여드리지만 문제는 거꾸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중학교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들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중학교 내용을 다 선행하고 오셨으니까. 자, 이제는요. 이런 물체가 있어요. 책상에 고정도로 해고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마찰 없습니다. 자,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와 B라고 하는 3kg짜리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처음에는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손을 서서히 뭐 할 겁니까? 치우죠. 그럼 당근 이 새끼 뭐합니까? 내려가고 얘 끌려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않을 재밌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부터 따로 이제 흔들리는 거야. 자, 저 B 왜 내려와요? 중력 그러면 저기 운동할 때요. 중력 말고 다른 힘 작용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잖아.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그래서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신기하게 보존됩니다. 중3 수준이요. 건물 얼마라고 할까요? 10m 높이기 위해서 2kg짜리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려.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이 아이의 속력이 얼마니? 이게 중3 수준이죠. 우리나라 중3 내시 문제죠. 얼마일까요?
빨리 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 얼마입니까? 10으로 해요. 선생님하고 할 때는 중력가속도는 10으로 하는 겁니다. 루트 200? 자, 당연히 최고점에 가만히 있는 물체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 mg 10의 위치 에너지만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있니 없니? 없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였고요. 이게 바닥으로 내려와 땅에 닿기 직전에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0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여야 됩니까? mg 10이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mg 10의 크기가 물체가 바닥에 닿을 때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이해가나요? 그러면 최고점에서 mg h만큼의 있던 물체가 바닥에 닿을 때 운동 에너지로 모두 다 전환된대요. 그랬을 때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지우시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언제나 루트 2지. 그래서 일반식으로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10루트 2 이렇게 되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력을 구하는 건 중학교 내용인데요. 자 저 중학교 내용에서 물체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다 뭐로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구조인데 왜 중력만 제거하는 공간이니까. 근데 얘도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인데 차이점은 뭐야? 중력 하나가 아니고 A, B가 묶여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물체가 되는 얘기죠. 되겠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중력만 받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돼야 되는데 보존이 안 돼요. A, B가 있어요.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에 보존이 된다면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A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겠죠? 되겠어요? 수능 문제는 이렇게 풀거든요. 자, A는요. 보세요. 이 새끼 밑으로 내려갑니다. A는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멈춰있다가 속도가 붙었으니까. 맞아요. 운동 에너지 증가.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 그렇죠. 그럼 역학적이지. 그럴까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보존됩니다. 실제로 얘는 묶여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물체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물체예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형태라면 이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하면 됩니까? 산소에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몰라요? 자, 이 새끼 내려갑니다. 이 새끼 내려가면 위치 에너지 뭐합니까? 감소. 근데 운동 에너지 뭐합니까? 증가. 예를 들어 얘 운동 에너지가 100 증가했다고 칠게요. 얘는 운동 에너지 반드시 150 증가하는데 이거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얘 위치 에너지 얼마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250. 그러면 얘는요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큼 감소했어요. 얘는 100만큼 증가해요. 그래서 둘을 더한 전체가 할까? 역학적 에너지 얼마입니까? 그래서 물체가 하나일 때 그 물체 하나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만 이렇게 물체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체 토탈 역학적 에너지는 변합니다. 됐어요?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얘 운동 에너지를 100만큼 증가했다고 하면 얘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150이라고 했는데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얘는요 한 덩어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 순간들의 속도가 같아.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사실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뺄 건데 얘네들은 출발할 때 처음 운동 에너지가 다 0이었습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됐어?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구하는데 그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건데요. 얘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 속도가 V라고 치자. 자, 그랬을 때 A도 이만큼 급이 와서 속도가 V니까 그 순간에 A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A VA의 제곱값이 이거라는 얘기죠. 되겠어?
됐어. 그럼 B는요 2분의 1 MB VB의 제곱이 이거란 얘기죠. 근데 두 물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속력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은 어떤 줄 아세요? 2분의 1, 2분의 1, V제곱, V제곱 똑같으니까 다 밀려요. 그러면 운동에너지의 비율은 정확하게 무슨 비율이어야 된다? 질량 비율로 줬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운동에너지의 증가 비율은 두 물체가 한 덩어리를 묶여있을 때는 언제나 질량 비율만큼 운동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 문제를 기억하고 계셔야 수능 문제들을 풉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 비율이 2대 3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증가 비율이 2대 3이 됩니다. 신기하죠? 할만해요? 괜찮아요? 너무 무리되면은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레벨에서 할 필요 없는 걸 해드리는 중이에요. 알겠어요? 몇몇 친구들은 막바로 그리고 올라가려고 이걸 해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버거면 얘기하세요. 그죠? 네,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네, 해봐도 됩니다. 이건 수능 킬러 문제 풀때 고3 원육 받으면 해주는 얘기예요. 이게 막 레벨 1을 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레벨이 높은데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해봐드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문제를 풀어볼까요? 거기 보시면 롤러코스터도 막 나와있고 막 보입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내용을 첨가해서 해봐드렸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하고 풀어보죠. 44페이지에 89번부터 그리고 시간이 한 7분, 8분밖에 없어서 네. 자, 47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쭉 풀어볼 건데 일단은 다른 속도로 풀어보고 중간중간 선생님이 질문 받아보죠.